미네소타에 있는 소말리아 이민자들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기를 저지른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블루스테이트 민주당 주 행정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같은 주에서 연방 공무원들이 이민법을 집행하는 것을 막으려는 좌파 활동가들의 사실상 반란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Think Twice에서 탐사 저널리스트 벤 와인가튼과 이 이야기를 깊이 다루겠습니다. 또한 중동 평화에 반대하는 이들이 왜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위원회에 있는지도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Think Twice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탐사 저널리스트 벤 와인가튼과 중요한 대화를 나눕니다. 하지만 오늘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그렇듯이 여러분께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Think Twice 외에도 조나단 토빈 데일리 팟캐스트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 더 많은 뉴스와 분석을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여러분은 조나단 토빈 데일리라는 이름으로 JNS 채널에서 데일리 쇼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를 들을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프로그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같은 주일까요? 그곳은 지하디스트와 연관된 소말리아 이민자들이 연방 납세자들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훔친 악명 높은 사기 사건이 벌어진 장소였습니다. 또한 연방법 집행기관에 대한 반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주는 미네소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진 복지 사기 스캔들은 그 주의 정치 문화 그리고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무능한 주지사팀 월추로 대표되는 그 정치 문화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개방된 국경 옹호와 관대한 복지 국가를 결합한 현재의 진보적 통치 모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곳은 주시 정부의 격려 아래 좌파 활동가들이 연방 공무원의 임무 수행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며 그 지역사회의 주요 정치 인물인 대표가 있다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이란 오마르 의원은 지하디스트와 반유대주의를 옹호할 뿐만 아니라 여러 사기 사건에도 연루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논란이 된 평화위원회에 대한 그의 보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분은 이란 오마르 관련 책을 집필했고 2020년대 미국 정치에서 그녀의 중요성을 다룬 뛰어난 탐사 보도 기자이자 정치평론가입니다. 벤자민 와인가튼은 뉴스맥스 더 페더럴리스트 수석, 리얼 클리어 인베스티게이션즈의 기고가입니다. 그의 글은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 뉴욕 포스트 등 여러 매체에 실립니다. 그는 또한 아메리칸 잉그레이트, 이란 오마르와 민주당의 퇴행적 이슬람주의 장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벤 와인가튼 띵크 트와이스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소말리아 복지 사기 사건에 대한 당신의 보도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일부 진보주의자들과 좌파 인사들은 이 사건을 강조하거나 여기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왜 이 사건이 블루스테이트 모델 거버넌스에 대해 많은 걸 시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미네소타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개방된 국경 정책 혹은 최소한 매우 자유로운 이민 정책의 결합입니다. 그곳 소말리아 인구 상당수가 명목상 합법적으로 재정착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 많은 사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게다가 복지국가 그리고 우리의 이민 정책에서 전혀 차별을 두지 않는 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네소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대규모이면서도 꽤 관대한 복지국가를 운영하게 된다면 미네소타에서 우리가 목격한 것과 같은 대규모 사기를 촉발할 수 있는 고유한 특성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곳에는 난민 정착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네소타는 미국 내 소말리아 디아스포라의 주요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네소타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있어서 매우 관대한 혹은 관대하다고 알려진 주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스캔들은 본질적으로 소말리아 디아스포라 내의 한 집단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기존 언론은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소말리아의 역사란 무엇인가요? 하지만 이란 오마르와 많은 사람들이 나온 소말리아는 원래 소말리아는 마르크스주의 이슬람 독재 국가였고 그 후 90년대 초에 본질적으로 부족한 내전으로 무너져 소말리아를 실패한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현대 소말리아를 보면 만연한 사기, 부패, 폭정, 억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소말리아를 떠난 인구를 보면 우리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떠난 그런 정권을 거부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 인구가 미국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면 아주 분명합니다. 최소한 피딩 아워 퓨처 사기 스캔들에 지나치게 많이 연루됐습니다. 연루된 사람들의 대다수는 소말리 디아스포라 출신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란 오마르의 지역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여기에는 이 집단의 독특한 특성과 이 주의 독특한 특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100년 넘게 존재해온 민주당 모델을 반영합니다. 타머니 홀 시절처럼 표를 사고 부를 재분배하는 방식이 본질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사기가 있었습니다. 이 인구 집단이 사회복지 혜택을 매우 많이 이용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사기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 오마르가 이 지역 사회와 연결된 부분은 피딩 아워 퓨처 사기 사건입니다. 1억 5천만 달러가 넘는 사기 스캔들은 몇 년 전에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지만 이제서야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란 오마르가 도입한 법안 덕분에 가능해졌습니다. 그녀의 지역 구민들이 이를 독특하게 악용했으며 그 지역 구민들과 오마르 사이에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코로나19를 명분으로 삼아 평소 학교에서 점심을 먹는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주장했던 그 스캔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정부기구 후원시 민간업체가 학생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비용을 주정부가 연방정부로부터 환급받도록 허용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 제공 장소들을 살펴보면 그라운드 제로는 가장 악명 높은 식사 제공 장소 중 하나였는데 그 주인들은 식사 제공 장소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유령 식사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수백만 달러와 수백만 끼니가 실제로는 제공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라운드 제로는 정치적으로 연줄이 많은 식당이었고 그녀는 그곳에서 여러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실제로 2020년 초에 그 식당에서 그 법안을 홍보하는 영상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대담한 행동이죠. 취재 중 알게 된 점은 일부 보도를 보면 누가 관련됐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소되었거나 기소에 연루된 사람들 중에 어떤 선거 자금 기부자들이 있었는지요? 실제로 조사해보니 이전 보도보다 이란 오마르에게 기부하거나 연관된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총 선거 자금 기부액이 $10,000를 넘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진행될 기소와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법무부는 현재 미니애폴리스와 세인트폴 두 도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방 검사들이 가장 중요한 기소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 목록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개별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기소된 사람들이 여러 명이기 때문입니다. 중앙 사건에서는 연방정부가 오마르 의원 사무실과 사기를 주도한 주요 단체, 즉 사기를 후원한 NGO인 Feeding Our Future 사이의 연락처, 이메일 통신, 그리고 전화 통화 기록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연방정부가 기소할 때 또 어떤 증거들을 수집했습니까? 그리고 이 지역의 많은 정치인들과 이 사기를 사실상 주도한 사람들 사이에 더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블루스테이트 모델은 정치 계급과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융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기에 연루된 공동체를 옹호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가 많은 다른 주의 복지 프로그램을 면밀히 조사하려는 것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 넓은 뇌물 사기, 부패, 남용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정부기구까지 더하면 우리는 이것을 행정국가의 소위 민간 부문 확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NGO를 통한 자금 세탁과 본질적으로 아무런 안전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시스템을 속이는 행위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안전장치 부족을 독특하게 악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에도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만들어지지 않은 프로그램들에서도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 막대한 낭비, 사기, 남용이 있었다는 것을 이미 보아왔습니다. 네, 이란 오마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이 일이 그녀 지역구에서 일어난 건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란 오마르에 관한 책을 직접 썼잖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녀가 좌파 의회 스쿼드의 주도자 중 한 명이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일종의 친지하디스트 성향을 보이고 있고 그녀 스스로 반유대주의로 비난받기도 했죠. 그런데 그녀는 소말리아 정권과도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또한 그녀에게 심각한 사기 혐의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 모든 게 어떻게 연결되나요? 네, 제가 주장했던 것 중 하나는 그녀가 소말리아 디아스포라 커뮤니티의 일부를 상징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사기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잠깐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그래서 지금은 그녀가 어떻게 미미한 순자산에서 보도에 따르면 500만에서 3천만 달러 사이의 순자산으로 성장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녀 남편 사업 거래에 대해 가치 있는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이해하기 어렵네요. 법원 제출 서류에서 그의 사업 실패에 대해 드러난 내용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이 남편과의 관계도 주목해야 합니다. 그녀를 둘러싼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의혹도 있었고 그녀가 선거 자금을 남편이 운영하는 민간 업체로 흘려보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그와 결혼하게 됩니다. 물론 이 남편은 선거 자금, 정치 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 자금은 그가 통제하는 단체로 흘러갔습니다. 이후 그들은 결혼합니다. 하지만 일란 오마르를 둘러싼 사기 의혹, 즉 그녀가 자신의 남동생과 결혼했다는 의혹과 그 결혼이 기독교 목사의 감독하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게 그녀가 이전에 소말리아 내 이슬람 신앙에 따라 결혼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실제로 미국 법에 따라 원래 남편과 반드시 결혼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쳐두고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내셔널 인콰이어러 같은 타블로이드 소문이나 신화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냥 유명인이라서 헛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혀 지어낸 게 아닌가요? 세금 기록은 세금 기록이고 결혼 기록은 결혼 기록입니다. 그녀가 이 사람과 몇 년 결혼한 사실을 조심스럽고 조용히 행동하는 게 그렇죠. 주소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그 당시 소문상의 오빠이자 남편 그리고 실제 남편과 같은 주소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큰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저는 제 책 아메리칸 잉그리드의 한 챕터에서 이 모든 내용을 깊이 파고듭니다. 간략한 요약본을 원하신다면 모두에게 꼭 확인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스콧 존슨이 최근 프리비콘에서 이와 관련된 기사에서 소셜미디어 증거와 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제시합니다. 이 모든 것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점은 그녀가 이 사람과 결혼한 것이 그가 미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에 어떤 잠재적인 사기나 범죄가 연관되어 있었는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여주는 또 다른 점은 소말리아 디아스포라 공동체 전체에 걸친 잠재적인 이민 사기 문제에 대한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무부에는 가족 재결합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주로 소말리아인들에 의해 너무나도 남용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만 명의 소말리아인들이 가족 재결합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국무부는 2008년에서 2012년 사이에 이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가족이라 주장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프로그램엔 사기가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일로한 오마르의 삶에도 이런 흐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수천 명의 소말리아인들이
미국으로 온 과정에서 사기 의혹이 있으며 소말리아 내 부패와 사기 그리고 이 커뮤니티에서 목격한 일들도 이러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매우 신중한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들어오는 사람들의 세계관, 그들이 무엇을 기여할 것인지, 그들의 문화가 어떤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규범을 따르는지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신이 말한 대로 오마르가 소말리아 출신 인구와의 관계도 언급하셨죠. 미니애폴리스 소말리아 디아스포라는 일부가 소말리아에서 공직 출마 경험이 있지만 미국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공동체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미국 대표로 소말리아 발전을 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 나라에 대한 깊은 애착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물론 이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다시 보내온 수억 달러의 자금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일부에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관대함을 이용하면서도 미국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감을 가지고 우리 시스템을 악용해 미국의 국익과 전혀 상관없는 목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공동체 내 알샤바브와의 연계 문제를 언급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큰일이 있었어요. 트윈시티즈 지역에서 많은 테러 기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란 오마르와의 마지막 연결고리는 그녀가 실제로 관용과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썼다는 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테러 혐의로 기소된 여러 명 중 한 명의 재판에서였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고 자신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해당되지만 그녀가 이곳의 여러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이건 좀 아닙니다. 그녀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녀는 그냥 지역사회를 대변하는 것뿐이라고 할 겁니다. 그들이 옛 고향과 유대감을 느끼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뿌리가 있는 다른 나라와 더 나은 관계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소수민족 공동체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맥락에서 행동합니다. 최근 당신도 말했듯이 그녀는 매우 반미적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소말리아 정부와 맺고 있는 관계도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책에서 다룹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돌아보면 그녀가 단순히 주의회 의원이었을 때도 터키 대표들과 꽤 고위급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가 매년 열리는 유엔 총회 중 한 번의 행사에서 에르도안 대통령과 별도로 만난 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녀가 주의회 의원이었거나 미국 하원 의원 초기에 있었던 일 같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흥미롭습니다. 당시 비교적 낮은 지위에 있던 인물이 왜 터키의 고위급 대표나 귀빈들과 회의를 가졌을까요? 그리고 두 나라, 즉 터키와 소말리아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곳에는 매우 견고한 동맹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 책의 출발점, 즉 연결고리는 제가 이런 글을 썼던 데서 시작됐습니다. 만약 우리가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이제 러시아 공모, 즉 이란 오마르와 이슬람 우월주의자 개인, 단체, 그리고 정부들 사이의 연계, 유대 협력이라는 패러다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후에 한 출판사가 저에게 연락해서 그걸 책으로 만들어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연구와 보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미국을 그렇게 경멸하는 인물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의심스러운 연관이 많아 충분히 조사받을 만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격으로 보안인가를 받을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도 한때 하원 외교위원회에 앉아 있었습니다. 중요한 지적이지만 다시 한번 지금 미네소타에서 뉴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 밀접하게 연결해 봅시다. 이것은 제가 탐구하고 싶은 열린 질문입니다. 왜 좌파는 이민세관 단속국과 이민법 집행에 맞서 싸우는 걸까요? 이것이 이런 스캔들과 어떻게 관련이 있습니까? 이런 국경 개방 옹호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나요? 그 스캔들은 미네소타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이 우연일까요? 왜 그럴까요? 조지 플로이드 운동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또 다른 이상한 우연이죠. 저는 조지 플로이드 사태와 유사한 반응을 유도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일어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국적인 반이민세관 단속국 운동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여러 도시에서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급증하면서 소요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봤죠. 그래서 이게 우연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로 최소한으로 봐도 범죄적 과실에 의한 착취 스캔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더 심각한 문제, 즉 미네소타에서 수십억 달러의 공적 자금이 착취되고 도난당한 사건입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감독한 정치인들에 대한 감시도 있습니다. 시작은 월츠 주지사로부터 이어집니다. 또한 트윈시티 인물들과 관련된 여러 사람들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간의 기소가 진행된 후에야 이 이야기들이 마침내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스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의 급증이 있었는데 이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사기와 부패 등의 혐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화약궤에 불을 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반란 행위를 촉구하고 현장에서 연방법 집행관들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죠. 정치의 우연은 없습니다. 제 생각엔 이것이 관심을 돌리려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좌파의 틀에 딱 들어맞습니다. 우선 그들은 오랫동안 ICE와 이민 단속에 반대해 왔습니다. 이곳 미네소타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공식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사실상 보호구역 관할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인종차별이라고 외칠 것이고, 그리고 참고로 Feeding Our Future 사기 스캔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연히 그 지역사회는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감시를 막기 위해 인종차별이라고 외쳤습니다. 사기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던 2021년, 2022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사기 혐의들입니다. 그래서 방어가 있고 소말리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당열의 외부 공격에 대비합니다. 이 공동체는 그 지역에서 강력한 정치 세력입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 실제로 주권을 회복하겠다는 생각에 대한 더 넓은 반감도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반감과 곧 있을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게다가 사기를 감추고 혼란스럽게 하며 그 사기가 불러온 감시와 조사를 피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트윈시티즈와 미네소타 주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정치 지도자들이 왜 반이민세관 단속국 반발을 부추기려는지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윈시티즈 지역에서는 특히 그렇지만 주의 교회나 더 시골 지역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하지만 도시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진보 활동가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조지 플로이드 사랑의 여름 때와 그 이전에도 활동했던 바로 그 유형의 단체들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교회 난입 사건에서도 그런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세인트폴에서는 그런 행동을 한 집단의 블랙 라이브스 매터 활동가들도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몇몇 단체들에 대해 글을 쓰고 연구도 해왔습니다. 또한 미네소타 아이스워치 그룹과 그 소셜미디어를 보면 이 단체가 르네 구드가 속해 있던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단순히 ICE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찰력에 반대하며 스스로를 반파시스트, 반식민주의 세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건 5-6년 전 경찰 예산 삭감 주장과 같은 패턴이죠. 맞나요? 정확히 같습니다. 같은 단체들이 움직이며 친팔레스타인 하마스 지지 단체들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맞아요. 그게 다음 질문이었어요. 그 폭도들과도 겹치는 부분이 있나요? 제 말은 우리가 2023년 10월 이후로 봐왔던 것처럼 아주 익숙하지 않나요? 같은 종류의 네트워크가 같은 전술을 사용하고 있고 이것은 교차적 연합입니다. 요즘은 잘 쓰이지 않는 단어이긴 하지만 예전에는 그들이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죠. 이 단체들이 누구인지, 집회를 주도하고 반이민세관 단속국 활동을 하는 주체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전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른바 아이스 감시 단체들이 홍보하는 자료들을 보면, 그리고 그들의 활동을 살펴보면 사실상 이들은 현장에서 반란군과 다름없습니다. 이들은 연방법 집행관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들을 감시하며 차량 번호판을 기록하고 미행하고 개인과 지역사회에 정보를 흘리고 있습니다. 급습이 일어날 때 이들은 다양한 법적 자원을 마음껏 활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용할 수 있는 온갖 전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미니애폴리스 아이스 워치 그룹이 공유한 한 안내서에 따르면 체포를 막는 행동까지도 장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매뉴얼을 보면 체포 저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각 DRS는 여기서 인용하자면 마이크로 인티파다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친팔레스타인 쪽 전술이나 그들의 세계관, 그리고 다시 말해 주권이나 이민, 추방 등에 대한 어떤 통제에도 반감을 갖는 그들의 태도와 연결점을 찾고 싶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본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곳에서 CARE, CARE 같은 단체가 선두에 서서 선동을 이끕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수사법을 살펴보면, 그리고 분명히 몇몇 개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이 깊이 파고들어 보면, 그리고 분명히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지만 CARE, CARE가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여러 단체 중 CARE, CARE는 특히 반이민 세관 단속국 성향이 강했습니다. 이란 오마르가 주요 지지자인 미국 이슬람 관계위원회 Council on American Islamic Relations는 그리고 치나마스 전선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녀는 9.11에 대해 물론 어떤 사람들이 무언가를 했다고 말했어요. 그 발언은 제 기억에 CARE 로스앤젤레스 지부 앞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끝난 후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하원위원회에서는 이런 종류의 위장단체들의 비영리단체 자격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것은 좌파와 이슬람 우월주의자 위장단체에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단체들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것이 불법 체류자를 보호하고 숨기기 위해 법 집행을 방해하는 범죄 공모인지 물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정치인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지역 경찰이 IC와 협력하지 않게 했기 때문입니다. 미네소타에서는 주 지역 연방법 집행기관이 협력해 개인을 구금하고 추방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란은 물론 좌파 세계관의 결함이 아니라 특징입니다. 이런 독성이 섞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며 미니애폴리스가 중심지입니다. 다른 도시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다양한 곳에서 반이민세관 단속국, 이민세관 단속국, 선동과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에 대한 공격, 차량을 이용한 공격까지도 목격해왔습니다. 그렇죠? 알다시피 이 문제의 한 요소는 위선입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우파 활동가로서 코로나 정책에 반대에 시위했다면, 아니면 알다시피 우리가 필요하다, 우리는 필요하다, 우리가 말하듯이 1월 6일 폭동 참가자들, 알다시피 자유주의 언론의 좌파들은 그들의 처벌을 요구할 것이고, 그리고 그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자신들이 선호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는 법 집행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옹호하지 않죠. 하지만 제 다른 질문은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건 지금 미국 정치의 분위기를 좀 짚어달라는 건데요. 이 반란이 성공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뉴욕타임스를 읽거나 CNN을 시청하거나 몇몇 여론조사를 보면요. 질문이 어떻게 제시되느냐에 따라 반이민 세관 단속국 반란이 매우 인기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흐름이 바뀐 건가요? 이게 아시다시피 상식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트럼프는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됐습니다. 제 생각엔 사람들에게 물어도 여전히 지지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인티파다가 미네소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여론 변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알다시피 르네 구드 같은 경우에는 조지 플로이드처럼 성인으로 추앙받는 수준까지는 올라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와 이런 방식으로 법을 집행하려는 노력에 대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규모 추방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생각하면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그리고 물론 우리가 봤던 국경 폐쇄 역시 그 자체로 상당히 크고 중요한 성과입니다. 반면에 지금은 일부 여론조사에서 반판 아이스 세력이 여론전에서 이기고 있다는 결과도 나오고 있는데 여론조사는 어느 정도 걸러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존 언론과 민주당 정치인들, 그리고 그들이 여전히 장악하고 있는 모든 기관에서 나오는 선전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점도 인정해야 합니다. 영향력과 힘이 강합니다. 좌파가 무장하고 군사화된 경찰이 들어와서 더 나은 삶을 찾으러 온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간다는 시나리오를 만들어낼 때, 그리고 그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홍보하고 최대한 동정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례를 찾아내며 그 사례들을 극도로 왜곡합니다. 친오픈보더 진영에게는 사실상 그것을 반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행정부가 우선 이런 사실을 내세우는 모습을 보게 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추방된 불법 체류자의 3분의 4의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였고 그중 상당수가 이곳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부가 구금 및 추방되고 있는 사람들의 사진과 신상을 공개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이 문제에 정보전의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정책에서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나이스 세력이 이기고 있나요? 그들은 늘 기존 언론과 민주당 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쪽에서 그렇게 말하니까요. 그들은 정의롭고 선하며 도덕적인 편에 서 있고 이 억압적인 경찰 국가 기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공동이익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대의를 지지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불행하게도 행정부는 정책을 충실히 집행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 환경에서도 싸워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정말 어렵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두 분야 모두에서 이기기는 힘듭니다. 저는 실질적인 내용을 더 중시했지만 이것이 중요하며 중간선거 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미국 국민들이 그 점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거리에는 좌파 혁명가들이 삽으로 경찰을 때리고 차를 훔치고 사람들을 들이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요원들에 대한 신상 털기와 폭행, 공격이 대폭 증가한 것을 보셨습니다. 그게 잘 받아들여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보다는 정책의 장점에 더 관심이 있지만 미국이 그런 분위기인지 미국인들이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거리에서 벌어지는 좌파의 폭력과 강압을 멈추기 위해 고통을 멈춰야 한다고 정말로 원할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 민주당에 투표해야 한다는 건데 그게 꼭 그렇게 흘러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라색 지역구에서 이게 그렇게 잘 통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강력한 정치적 이유가 없다면 이런 식의 선동을 옹호하지는 않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봐요. 일부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선 그들은 급진적인 좌파 지지층을 달래야 하고 또 그들의 입장에서는 모금 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충하는 요소들을 모두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따뜻해지고 불법 체류자가 많은 보호구역에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계속해서 대거 투입되는 상황이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소란이 더 커지고 증폭될지 아니면 민주당이 이것이 정치적으로 불리한 메시지라는 것을 인식할지 글쎄요, 두고 봐야죠. 제 생각엔 이게 저항입니다. 이게 바로 반트럼프 저항의 최신 버전입니다. 2024년 선거 이후로는 꽤 조용했던 것 같았죠. 오른쪽 진영의 많은 이들은 트럼프가 이기면 큰 폭발이 있을 거라 예상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좌파는 조 바이든을 변호하느라 1년을 보내고 카말라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로서 적합하다고 가장해야 했던 일들 때문에 정말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감을 되찾은 듯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행정부가 하는 모든 일을 정당하지 않게 만들려는 똑같이 절박한 시도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나쁜 오렌지색 남자 알잖아요. 그런 식으로. 알죠? 민주주의 위기를 다시 상기시키고 필요한 건 거리로 나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죠. 제게는 이것이 단지 최신 버전입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건 러시아 게이트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긴 흐름이고 그 안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거리에서 선동하는 사람들과 급진적인 혁명가들이 있고
또 더 냉소적인 정치인들이 있으며 법적 장치를 무기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 해는 주로 법적 저항이 중심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의제 실행을 위해 모든 행정 권한을 쓰지 못하게 막으려는 소송이 수백 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리의 동료들도 분명히 지금 모이고 있고 행동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언급할 만한 점이 있는데 당신 말이 완전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행정부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중간 선거 및 정책 저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대규모 추방 정책을 저지하고 싶어하는 또 다른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와 비시민권자들 때문입니다. 브로드웨이에 있는 사람들도 인구조사에 포함되며 물론 이것은 하원 선거구를 배분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수백만 명의 불법 체류자들이 나라에서 추방된다면 그 결과로 민주당이 하원 의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구를 유지하려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네, 외교 정책으로 넘어가기 전에 정치적인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이번 주에 쓴 글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일은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조시 샤피로의 회고록 유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회고록에서 카말라 해리스 팀의 검증 경험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미 언급했던 좌파 진영의 현 상태와 그들의 일종의 이념적 극단주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좋게 봐도 반유대주의에 대해 관대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대놓고 반유대주의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이중 간첩인지 그리고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반유대주의를 비난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인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일부 측면에서는 샤피로가 민주당 내에서 혹은 펜실베이니아 주의 민주당원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을 가장 열정적으로 옹호하는 인물은 아니라는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매우 분명하게 유대인이라는 점도 있죠. 알겠습니까? 그는 카말라 해리스를 견제하는 동시에 그녀가 2028년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이것이 민주당이 이런 문제에 대해 어디로 향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는 분명히 전통적인 중도 자유주의 성향의 민주당원이 당의 대표가 될 수 있도록 길을 만들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는 이미 지난 걸까요? 진보 지지층이 지금 민주당을 이끄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당신의 요점과 연결됩니다. 강력한 이스라엘 지지자가 아니면서도 미국의 국익을 지지한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도덕적 권리나 그 관계의 수많은 이점들을 제쳐두더라도 기본적으로 유대인이고 반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중 충성 논란이 제기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를 부통령 후보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허위 주장이 제기된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현 상태를 모두 말해줍니다. 제 생각에 이름만 유대인인 사람들을 빼면 민주당은 이미 죽은 정당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어떤 식으로든 비슷한 길이 남아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현실입니다. 빌 클린턴 같은 인물, 제가 빌 클린턴 같은 인물이라고 할 때는 중도 노선을 취하고 대중적인 인기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은 대중을 위해 일합니다. 일부 진보주의자에게 해당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Common sense, traditional,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feeling that takes the right. 문제가 정당했든 아니든 지금은 숫자를 맞출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는 카말라의 발목을 잡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민주당 후보들 분열이 심해지면 자신에게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지금처럼 대선에서 매우 중요한 펜실베이니아주의 하원 의원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제 이해로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조직이 이건 좀 먼 이야기 같지만 사실 이런 얘기를 할 시점이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주로 카말라와 그녀의 세력을 지지해 앞으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를 장악하면 분명히 다른 사람들보다 내부 이점이 생깁니다. 하지만 카말라 해리스, 게빈 뉴섬,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그리고 또 누가 나올지 모르는 그런 후보군을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마 샤피로 쪽에서는 나는 정치적 구성면에서 미국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주를 대표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내 주에서는 큰 스캔들이 일어난 적도 없고 등등 내가 남기고자 하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필라델피아. 그래. 물론 스캔들로 가득한 필라델피아는 당연히 제외죠. 하지만 그는 자신을 온건한 중도 민주당원이고 내가 당선될 수 있다고 내세울 거야. 어쩌면 그 메시지가 통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결국에는 나는 그가 민주당 쪽에서 통할 것 같지 않아. 왜냐하면 봐봐 진보파들은 나는 그걸 적대적 인수라고 부르지도 않겠지만 이미 당을 장악했거든. 나는 5년 전 이란 오마르 책에서 이미 이걸 썼어. 민주당 경선에서 나온 입장은 의회 진보 코커스와 거의 차이가 없었어. 외교 정책뿐 아니라 국내 여러 이슈에서도 그랬지. 그렇다면 그에게 기회가 있을까? 5명의 후보가 각각 비슷한 지지율로 나뉘지 않는 한 그런 상황을 다시 상상하기는 어렵지. 내 생각엔 정말 상상하기 힘들어.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민주당이 이스라엘과 유대인에 대해 갖고 있는 시각이 진보적 이념과 그들이 내세운 연합을 반영하는 거야. 내 말은 그들이 우리의 유대 기독교적 가치를 거부한다는 거야. 내 생각에 민주당과 그 진보적 지지층의 상당 부분은 근본적으로 유대 기독교적 가치를 거부해. 서구 문명은 미국의 적대적이고 반미 세력들이 그들의 길을 막는 사람들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느끼고 있어. 거기에는 미국, 이스라엘, 그들의 길을 막는 신실한 유대인, 기독교인,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포함돼. 이것이 바로 이유 중 하나야. 나는 좌파와 이슬람 우월주의 세력이 연합하고 있다고 주장해. 그들이 모든 문제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통의 적이 있어. 그리고 그 적이 바로 우리야. 그래. 그게 바로 교차성이 진짜 의미하는 바야. 이제 외교 정책으로 넘어가고 싶어. 그리고 지난주에 네가 쓴 중요한 글에 대해 묻고 싶어. 트럼프가 홍보하고 있는 평화위원회에 관한 글 말이야. 그게 대안인지는 모르겠지만 행정부 내에서 중요성이 커지는 것 같아. 그게 대체 유엔인지 아니면 10월 7일 전쟁 이후 가자 지구를 통치하기 위한 단순한 계획인지 모르겠어. 대부분의 논의는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같은 외국 지도자들을 임명한 것에 관한 것이었어. 그들은 결코 평화지향적이지 않지. 하지만 당신은 이른바 테크닉에 대해 보도했지. 그는 정치와 무관한 기술 관료로 가자 지구를 통치하고 재건을 도울 팀을 이끌도록 임명됐다고 해. 그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평화위원회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점은 무엇일까? 먼저 평화위원회 얘기부터 할게. 평화위원회의 헌장을 살펴보면 정말 흥미로운데 제 생각에 그 헌장에는 가자 지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이 해석, 즉 이것이 미국이 주도하고 통제하는 유엔의 대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궁극적으로 평화위원회 수장인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모든 것을 재량껏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세계주의자들과 국제주의자들에게 도발적인 일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몹시 싫어합니다. 그들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고 확실히 유엔은 아마도 알다시피 더 이상 고칠 수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한 가지 측면은 이것이 국제기구들을 무시하는 것인데 저는 그 자체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한 마두로를 추출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법이 언급됐지만 미국은 이에 구속되지 않거나 구속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는 자국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독재자들과 반미 정권들이 모두 싫어하는 그런 위반 행위가 결국에는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목할 점은 행정부 내부에서 평화위원회에 대한 시각의 일부가 이런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그냥 추측일 뿐입니다. 이게 유엔과 경쟁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유엔이라는 기관에 압박을 주게 되고 유엔이 미국의 이익에 완전히 반하는 방향으로만 일하지는 않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산의 많은 부분을 부담하지만 터틀베이에 있는 유엔은 우리의 적들을 정당화하고 우리보다 높이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도 잠재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술관료위원회, 소위 비정치적인 기술관료위원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서브스택 글에서 현장에서 비정치적 기술관료위원회를 운영하는 알리 쇼스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는 평화위원회 내에 몇몇 다른 계층 아래에 속해 있지만 명목상으로는 가자 지구의 일상적인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제 글의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곧 알리 쇼스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글이 제기하는 질문은 미국인들이 그리고 이스라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비정치적이고 기술 관료적이라고 정의할 만한 사람이 과연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위원회에 선출될 수 있을까요? 그 위원회에 앉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들 중 많은 이들이 행정 분야에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건설, 인프라, 경제개발, 수자원 관리, 토지 관리 등에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불균형하게도 이들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연관이 있거나 그곳에서 일했던 사람들이고 파타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파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파타는 헌장과 추진하는 정책 면에서 하마스의 약화된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pay to sway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저항 노력 지원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제하는 경찰력의 지하디스트 공격 연루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들이 지배하는 인구에게 이슬람 우월주의적 세계관, 즉 집단학살적으로 반유대주의적인 세계관을 주입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 계획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개혁이 필요한 걸까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이슬람 우월주의와 집단학살, 지하디즘, 유대인 증오 사상을 주입하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기술관료위원회를 이끄는 파타 알리 쇼스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의 이력을 보면 그는 일상적인 인프라 운영과 이러한 필수 서비스의 관료적 관리의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가 가자와 같은 곳에서 제공할 법한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지난 1년 동안 했던 최근 몇몇 인터뷰만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대통령은 이 인물들이 평화에 헌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테크노크라트 비정치위원회 지도자 알리 샤프입니다. 그의 발언이 평화를 위한 것인지 다른 의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의 발언을 살펴보면 그는 본질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들을 나열하고 서브스타에게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의역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팔레스타인 국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항은 정치적 의지의 진정한 표현이며 하마스와 다른 단체들이 사회에서 그들의 자리를 갖는 것을 단순히 부정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발언에서 이스라엘을 반복적으로 점령 세력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래서 그는 오랜 세월 이스라엘의 파괴에 헌신해 온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의 수사법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지적하자면 그런 사람들이 점령이라고 말할 때 그들은 반드시 유대와 사마리아, 즉 서안 지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 전역을 말하며 이는 의도적 완고거법입니다. 저는 이것이 실제로 이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를 잘 모르거나 잘 속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의 발언을 보면 그는 도널드 트럼프의 계획에 매우 회의적인 듯합니다. 그는 다른 국제기구나 정부가 대표로 참여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는 팔레스타인 국가 창설과 가자 지구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연결하는 것을 확고히 믿으며 이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경제 계획은 훨씬 더 야심찬 정치적 계획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초기에는 잔의 일부를 바다로 옮겨 새로운 땅을 만들고
실제로 가자 지구의 영토 자체를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여기서도 비정치적이고 기술 관료적인 임무를 안치려 할 때 이런 점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일상적인 필요와 평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 말이죠. 그들 모두 이념적입니다. 적어도 그의 수사와 소속, 행동을 보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른바 기술 관료적이고 비정치적인 위원회의 다른 구성원들도 비슷하게 면밀히 살펴본다면 그들 중 많은 이들이 파타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지지했던 유사한 발언과 정책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휴전과 적대 행위 중단 그리고 포인트 계획의 진전 이후에 쓴 글에서 제기했던 더 넓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결국에는 질문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를 넘어서는 행정부 정책 전반에 존재하는 긴장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나 실제로 현지 사람들을 움직이고 이끄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들은 주로 경제 성장과 우리가 바라는 역동적이고 활기찬 삶을 사는 것에 관심이 있을까요? 아니면 현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요인들이 더 우선시되고 그것이 핵심적인 동인일까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그리고 그 너머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정말로 중요한 질문은 행정부가 제시한 그런 계획을 지지할 만한 인구가 존재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구를 어떻게 비극단화하고 비나치화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가자 지구와 유대 사마리아의 팔레스타인 아랍 인구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다수가 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월 7일에는 하마스의 명목상 지도자들을 지지하고 저항을 지지하며 여기에는 폭력적인 저항, 즉 이스라엘에 대한 지하드도 포함됩니다. 또한 처음부터 하마스를 지지한 가자지구 인구도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AND는 10월 7일 및 이전 여러 범주에 공모한 셈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세요.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는 실제로 당신이 말하는 그런 합의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십 년간 모든 평화 프로세스를 방해해온 문제였습니다. 즉, 한쪽이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 그들은 평화를 당신의 말살, 파괴, 그리고 이스라엘의 단 한 명의 유대인도 남지 않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이고 근본적인 도전입니다. 결국에는 이 문제가 핵심이죠. 이 문제는 가자 지구를 넘어서는 것이지만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본질적인 도전은 하나입니다. 하마스가 어떻게 비무장화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순서가 뒤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약간은요. 둘째로 실제로 현대사회에 통합되기를 원하고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인구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증거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며 위원회의 기술 관료나 비정치적 지도자들도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보도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 자신과 그들의 배경이 평화라는 명시된 사명에 반하는 온갖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제 생각에는 그 모든 것이 정말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동의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란과 미국의 대이란 정책,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에 대해 적어도 조금은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테헤란 정권에 대한 시위가 계속되고 있고 미국은 이란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물러선 상태입니다. 그게 어떻게 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행정부 내에서는 좀 더 공격적인 접근을 원하는 사람들, 적어도 정권을 전복하지는 않더라도 전복을 원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길 원하는 사람들과의 논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란은 세계 최대 테러 지원국이자 중동 반미주의 중심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도 있죠. 제 말은 이걸 잘못 표현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오바마 행정부 정책을 부활시키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협상하고 거래하자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항상 대통령의 발언과 오늘날 그리고 역사적으로 대통령의 행동을 살펴보는 것이 결국 상황이 어디로 향하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상을 하자는 쪽과 정권을 전복하자는 쪽의 논쟁에서 누가 이기는지 아시겠죠? 이전에 누군가는 합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란은 거절했고 대통령은 약속을 지켰으며 핵 인프라는 파괴됐습니다. 적어도 며칠간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작전 통제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희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 열이틀 동안 현장에 추가 자산을 배치하고 정권의 이익에 반하는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대통령은 강력한 조치를 약속하며 시위대의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그 전에 저는 네타냐후 총리가 마라라고를 방문했을 때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이것은 잔인한 정권이며 시위자들에게 총을 쏜다고 말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그는 악한 정권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때는 실제 정치적인 현실주의와는 달리 그런 수사적인 주장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상대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들은 전 세계의 도둑, 살인자, 거짓말쟁이, 테러리스트 지도자 등입니다. 그 점이 눈에 띄었고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도 수사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규모 파업의 위협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물러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맥락에서 이제 미국은 자산을 그 지역에 배치하고 신속하게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란 정권이 존재의 위협에 처했다고 생각했을 때 보인 반응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항상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 정권과 거래를 원했지만 거래할 정권이 실제로 있느냐는 의문이 남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거래를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리고 대통령도 이것을 인정했듯이 그들은 그저 대통령을 속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죠. 역사적으로도 물론 그들이 해온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이 항상 해왔던 일입니다. 그들은 늘 그래왔고 때를 기다립니다. 포갑적인 정권들은 종종 그리고 확실히 미국 대통령들보다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종 비평가들의 기대보다도 더 오래 버팁니다. 특히 그들이 며칠 만에 수천 명 시민을 집단적으로 죽일 각오가 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도에서 대통령이 어떤 결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찾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신중하고 이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미국은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점령할 의사가 없으며 우리는 이것을 베네수엘라에서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바트당 숙청은 없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있는 상황이 바로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모든 유사점을 끌어내는데 분명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이라크와 다르고 아프가니스탄과도 다르고 베네수엘라와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때 역동적이고 비교적 세속적이며 비교적 자유롭고 우호적이었던 나라를 점령하려는 분명한 의도는 없습니다. 많은 역량을 동원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떤 타격을 줄 수 있느냐입니다. 그게 결정적일 텐데 즉각적 결과 후 핵심 이익을 어떻게 확보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들어설 정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행정부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왕세자와의 만남도 포함해서요. 정권 교체 이후의 모습이 어떨지에 대해 주목할 만합니다. 이제 거꾸로 돌아가 보면 행정부가 12일간의 전쟁을 12일째에 멈추라고 요구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왜 그렇게 했고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내각에 대한 보도는 항상 엇갈리곤 하는데 이런 점이 분석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쳤나요? 특히 그 당시 이스라엘이 상당한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고 물론 공중 통제권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누가 어디에 배치됐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두 어느 정도 의심하며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현지에 충분히 많은 인구가 있어서 정권이 무너진 다음 날 지금의 악정보다 더 나쁜 정권이 들어서지 않을 것인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들이 정권을 흔드는데 여러 이점이 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그곳의 경찰들이 무기를 내려놓았다는 보고도 있었는데 내부 권력 투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는 엄청난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곳은 세계 최고 지하드 지원국입니다. 대통령도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말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항상 거래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봐라, 이 정권은 1979년 이후로 아마도 가장 약해진 상태다. 이제 그들은 거래 성사에 더 절박해지겠지만 어떤 거래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핵농축 위에 탄도미사일 금지, 그리고 지하디스트나 그 대리인들에 대한 지원 금지 같은 틀에 대해 이야기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그 정권의 본질입니다. 제 말은 이게 바로 그 정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생존하는 방식입니다. 탄도미사일 위협, 핵 위협, 그리고 지하디스트 대리인들을 통한 힘의 과시 등이죠. 그래서 저는 결국 세계에서 가장 큰 지하드 지원 국가와는 어떤 합의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든 대리인을 통해서든 수백 아니 수천 명의 미국인들의 피를 손에 묻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내기를 하는 사람이라면 결국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행동에 나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언제일지는 말씀드릴 수 없고 그 행동이 결정적일지 아닐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평온해 보일지라도 앞으로 추가적인 공격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끝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정권이 12일간의 전쟁으로 인해 불안정해진 것이 적지 않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핵심 하위 파트너를 무력화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넓은 지도와 더 큰 그림을 보면 베네수엘라가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부분입니다. 마두로의 축출 노력과 이제 미국의 국익에 맞게 나라를 관리하려는 시도는 제 생각에는 모두 러시아, 중국, 이란의 영향력을 무력화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반구에서 베네수엘라는 중국과 러시아의 파트너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석유 때문만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 반구에서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도 또 다른 도미노입니다. 이미 상당히 단절되고 소외되었습니다. 정권 불안정 때문에 수천 명을 죽인 겁니다. 안정됐다면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저는 대통령이 승리할 기회가 있으면 이기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핵 인프라를 타격한 것이 이스라엘이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독특한 조건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큰 긍정적 효과를 내고 미국을 승자로 만들어 더 큰 지정학적 전쟁에서 이익을 증진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제 평가는 분명히 협상과 자제를 조언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제에는 분명히 때와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제하는 것이 신중합니다. 하지만 미국에 대한 부수적 피해나 직접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암적인 정권을 제거할 수 있고 그것이 훨씬 더 우호적인 무언가로 대체될 수 있다면 분명히 그것은 엄청난 이득이 될 것이고 그래서 대통령이 결정적인 계획을 찾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전략적 모호성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정보는 한 가지를 말하고 또 다른 정보는 다른 것을 말하죠. 이 집단의 한 파벌은 이렇게 주장하고 저 파벌은 저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여러 번 봐왔고 그것이 우리의 적들이 우리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의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백악관의 일부 인사들이 항상 자유주의 신문의 정보를 유출하는 것만 빼면 말이죠. 그건 설명이 안 되지만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란에 대해선 결국 국민들이 정권을 전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미국과 서방이 오바마 시절처럼 그 정권을 지지할 것인지 아니면 이란 국민을 도울 것인지입니다. 혹은 최소한 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것인지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것은 이 나라에서 보수주의의 미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일종의 국가보수주의 운동의 일원이시고 나콘 팟캐스트에도 출연하고 계십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보수주의 사상가는 아마도 부통령 제이디 벤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터커 칼슨이나 캔디스 오웬스처럼 반유대주의를 조장하거나 노골적으로 반유대주의적인 입장을 보인 사람들의 위치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칼슨은 유대 기독교 유산 전체에 반대합니다. 이것은 보수주의자들에게도 그들만의 반유대주의 문제가 있는가라는 중요한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좌파에서만큼 만연하지는 않을지라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현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그리고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는 방금 민주당의 2028년 선거 주기에 대해 이야기했으니까요. 이 현상이 공화당에게는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이 문제는 곧 발표할 에세이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유대인과 기독교인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의 필요성에 관한 선집에서 우리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이 문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기하신 많은 부분을 그 에세이에서는 자세히 다루겠지만 여기서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운동은 자신들이 내세우는 목소리와 용인하는 아이디어, 용인하지 않는 아이디어에 대해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지한 말을 하거나 혐오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을 취소하거나 침묵시키고 싶어 하는 보수주의자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운동이 지향해야 할 바와 완전히 반대되는 특정한 생각과 가치, 원칙들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유대주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파 쪽에요. 가장 혐오스러운 사람들 중 일부가 그렇죠. 실제로 그들의 세계관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우패에 속할 수 있는지 말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오히려 그들은 우리 적들과 함께 우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부패한 딥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또는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우리 정부가 미국 국민의 이익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일했다는 것만도 아닙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배후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들 중 혐오스러운 인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사실 특별히 사악하고 우리의 적들이 오히려 선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측면과 단순한 숫자만을 놓고 봐도 좋아요. 기독교 시온주의자들은 공화당 기반인 수백만 복음주의자들입니다. 당신은 이들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게 정치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정말 경멸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부 평론가들에게는 이것이 비즈니스 모델이고 어떤 사람들은 진심으로 믿고 어떤 사람들은 냉소적이며 어떤 사람들은 이용당하는 바보들입니다. 그들은 이익을 얻고 있고 아랍 세계와의 연관성이 있는 한 여기서 모델을 보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들 역시 시간이 지나며 많은 정책 이반자들처럼 계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즉 아랍 국가는 크고 부유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이고 유대인들은 정말 소수의 인구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선택을 했고 누가 알겠습니까? 각각의 개인 행위자마다 자신만의 동기와 세계관이 있어서 그것이 그들의 행동을 이끌고 있습니다. 저는 우파가 좌파와 동등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공화당이 길을 잃었다고도 보지 않습니다. 야갑수에는 어떤 경우에 나타나는 강한 반발은 아직도 그런 것에 대해 안 된다고 말하는 항체가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선 분명히 유대인 혐오는 역겹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치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가 유대 기독교적 서구 원칙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에도 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 자신도 미국을 이스라엘과 같은 존재로 보았고 토라를 존경했으며 유대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보호하길 원했습니다. 분명히 조지 워싱턴과 로드아일랜드 시나고그 편지 등 참고할 자료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부 평론가들이나 지식인들이 그와 반대되는 주장을 한다 해도 그것은 우리 세계관과 유산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이스라엘에 관한 것이지 유대인에 관한 것이 아니다 라고요. 우리는 유대인 국가를 미워하고 적들과 함께하며 그 국가의 파괴를 원합니다. 하지만 유대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수백만 명이 사라지는 걸 기꺼이 보고 싶어 합니다. 그 주장은 결코 옹호될 수 없습니다. 일부는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악의적으로 혼동시키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와 반감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당신이 가장 선호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미국의 국익을 증진시키는가, 그리고 당신이 지지한다고 주장하는 다른 대안들은 왜 그런가 라고 묻지 않을 때 그 대안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저는 그들의 주장이 지적으로 정직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다양한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결국 일부 우파 자칭자들 사이에서 유대인 혐오가 증가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젊은 세대는 그중 일부 비율이 어떤 개입에도 거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세요. 해외 원조나 글로벌 다자기구에 대한 거부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미국과 이스라엘 모두 이스라엘이 독자적인 방위 생산 능력을 갖추는 것이 궁극적으로 더 나을 것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맹이자 파트너로서 서로를 대한다면, 그리고 이른바 원조, 즉 외국 원조가 사실상 미국 방위산업체와 이스라엘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작 투자에 더 가깝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의 친구들에게는 이것이 진정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로 여겨지지만 이스라엘의 적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해 갖고 있는 지렛대입니다.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가 협상한 현재의 양해각서를 되돌아보면 저는 그것이 우선 민주당 내 유대인 비평가들을 잠재우고 또한 이스라엘을 통제하려는 뇌물성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행정부는 이란을 옹호하고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조 또한 하나의 지렛대입니다. 그것은 권력과 통제이며 적대적인 행정부에겐 강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음 지원 패키지를 두고 논쟁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생각해 볼 의향이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또 다른 지원 패키지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을 싫어하는 사람들 또는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척하는 유대인 혐오자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독립을 원하고 잠재적으로 지원 관계를 끊으려는 것에 대해 칭찬하며 나서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집트나 레바논 혹은 수많은 다른 나라에 대한 원조로 우리가 무엇을 얻는지, 그리고 그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이토는 말할 것도 없고 나토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 점이 주목할 만하며 저는 이것이 그들의 주장에 내포된 공허함과 지적 부정직함, 불성실함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지원 패키지를 두고 싸움이 날지 궁금합니다. 그게 공화당과 민주당 예비선거의 일부이기도 하니까요. 2028년으로 접어들면서 그 전에 결국 해결되는지 지켜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건 당신의 질문에 대한 장황한 답변이기도 하네요. 오른쪽에서도 왼쪽과 어느 정도 비슷하게 일부 비율이 적대 세력과 편을 같이 하거나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쪽에 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유대인들과 관련되어 있으며 때로는 유대인들에 대한 깊은 증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은 좌파나 이슬람주의자들이 미워하는 이유와 다릅니다. 다른 설명들도 있습니다. 일부는 징벌적 신학에서 비롯된 것이고, 비록 제가 보기엔 왜곡된 신학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아주 크거나 강력하진 않지만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부의 정치적 계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사람들을 용인하는 것이 옳은지와 별개로 정치적 계산으로도 별로 타당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점에 대해 제 입장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결국 수백만 명의 핵심 지지층인 미국인들의 견해를 잠재적으로 거부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선거에서 지고 싶지 않다면 왜 진짜 유대인 혐오자들이나 이스라엘 혐오자들이 유대인 혐오자로 가장하는 것을 통째로 받아들이고 용인하겠습니까? 그건 현명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고 명백히 잘못됐으며 본질적으로 혐오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경계할 이야기입니다. 혹은 젊은 세대가 세뇌되고 있다는 사실이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들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점은 좌파와 우파 모두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매우 나쁜 일들을 예고합니다. 우파 집단이 늘고 있고 좌파와 민주당은 이미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유대인에 대한 증오는 사실 탄광 속의 카나리아와 같고 미국과 서구에 대한 증오의 대리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 기독교인 그리고 그 외 모든 사람들에게 재앙적인 일을 예고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유대인에 대한 증오가 커지면 자유세계 전체의 재앙이 될 것입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들이 선생님을 어떻게 팔로우하고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제 서브스택 winegarden.substack.com을 구독해주세요. 저는 Real Quick Investigations와 Federalist 수석 기고가 뉴스맥스에도 자주 기고합니다. 제 모든 작업물은 결국 서브스타에게 공유하며 X에서 B,
와인가르텐으로 팔로우해주세요. 좋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조나탄 토빈 데일리 에디션을 매일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에서 팟캐스트를 듣고 계시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어떤 플랫폼에서 시청하시든 페이스북, XJNS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보시든 꼭 JNS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받으려면 종 아이콘 클릭하고 리뷰 남겨주세요. 의견은 jns.org에 Think Twice로 메일 보내주세요. 프로그램을 어디서 시청하셨는지와 의견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스스로 읽고 생각하며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